안녕하세요, 영화 덕후 여러분. 여러분의 덕심을 자극할 팟캐스트 양용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어, 그럭저럭. 그러면 그럭저럭? 그럼 그럭저럭인 양양님 먼저 본인 소개랑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2주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두 해주실 주죠. 수 있을까요? 예, 저 양양입니다. 2주 만에 녹화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에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추석인데도 더위가 안 가셔요. 그래서 아, 다시 더워졌어. 너무너무 힘들고 난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토퍼 들고 진짜. 거실로 다시 나왔어. 에어컨 틀고 자려고. 아니, 난 그러니까. 매번 여름이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여름은 진짜 역대급이 맞는 것 같아. 또대급. 너무 길어, 또 여름. 이번에 너무 기상청에서 그거 갱신한다잖아요. 그 여름에 몇 월까지인지 뭐 원래는 6월부터 9월까지였으면 이번에 그 여름 기간을 길게 한다고 110몇 년 만에 바꾼다는데 그거를? 어머. 원래 절기 매직이 있잖아. 절기 매직. 그래서 딱 절기가 바뀌면은 그 입추 뭐 이러면 좀 시원해지고 그런 맞아요. 게 진짜 있죠. 근데 올해는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 또 후끈해졌어. 그러니까 살짝 비 오고 나서 '아 그래도 열대야는 가셨구나. 이게 해지면 좀 시원하구나.' 했는데 다시 음, 좀 낮 기온도 훨씬 갑자기 올라가고 음, '아직 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이 더위를 식혀줄 영화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 우리가 좀 너무 또 무서운 크리처 뭐 호러 영화 이런 것만 하다가 우리가 또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들고 왔죠. 그쵸. 근데 우선 용우 님 어떻게 음. 지냈는지 먼저 들어도 될까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일 바쁘게 지내면서 음. 오늘 녹음하는 날이 주말이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이라 고기 들고 할머니 집에 고기 배달하고 왔어요. 어우 잘했네. 대리 효도하고 왔어요. 엄마의 엄마. 그렇죠. 엄마한테 받은 고기를 엄마의 엄마에게 보낸 거죠. 대리 효도. 할머니를 엄마의 엄마라고 음. 표현하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의 잘 엄마 가지 않아요. 맞으니까. 뭐 엄마는 아. 엄마는 맞으니까. 나한테 자꾸 예. 심부름을 시켜요. 대리 효도를 시켜요. 자기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효도예요. 손주가 가는 게 사실 진짜 효도지. 그니까 부럽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못 하는데. 왜요? 어 왜냐면 어? 아니지? 어? 왜 하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어 외아버지 다 안 계시니까. 뭐 미안합니다. 무슨 분위기지 이거? 미안합니다. 그냥 장 그냥 아니, 나이가 다 드셔서 이제 안 계신 것뿐이니까 그냥 부럽다고. I'm sorry 너무 for your pain. 더워가지고 대화에 약간 찬물을 약간 진짜 갑자기 찬물을 너무 살짝 추워졌어. 너무 나 추웠어요. 지금 이제 춥다. 나 그러니까 잘하자. 계실 때 어, 잘하자. 네. 네. 그럼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혜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그냥 뭐 대한민국 직장인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음, 이번에 영화 저희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같이 리뷰해 보기로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같이 얘기할 거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음, 다시 보니까 신혜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 신혜님이 추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쵸? 이걸 네. 듣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각자 돌아가면서 호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뭐 형식은 지금 잡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호스트가 얘기하는 영화를 다 같이 동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추천을 하고 그 안에 동의를 받는 영화를 하잖아요.
근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여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왜, 음. 왜 이유를 듣고 싶어요. 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정답. 가져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정답. 영웅님. 왜? 신혜님 취미가 러닝이잖아요. 아, 양양님도 오, 그렇지만 두 네, 분이서 그쵸, 그쵸. 러닝 취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거를 이 영화를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봤든 이후에 봤든 그 삶에 있어서 좀 활력을 얻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예, 만나기 위해요? 그럴 그게 수 있지. 런닝이랑, 그게 그럴 수 있지. 런닝이랑 뭔 상관인데. 신혜님 지금 솔로잖아요. 아, 맞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진짜 생각 못 해봤다. 아니 그래서 추측이라고 정답하고 지금 말하고 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좀 매료됐다. 더 나와 가까이 있는 영화 같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피너츠라고 하잖아요. 그 스누피에 땡! 나오는 스누피에 나오는 친구들이 피너츠라고 하거든요. 걔네가 다 이제 불완전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얘기가 스누피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좀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었고 되게 대중 영화, 상업 영화로도 잘 만들었고 그냥 재밌게 봐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신혜님 취향의 영화 같아요. 약간 좀 맞아요. 아사 빠진 애들이 나와가지고 불완전하고. 얘네들 그쵸. 그 신혜님 맞아요. 돈룩업 이런 거 좋아하고 너무 그 좋아요. 신혜님은 맞아요. 새벽의 저주보단 새벽의 황당한 저주 쪽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진짜 손에 그쵸. 꼽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요. 맞아요. 황당한 저주 쪽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그 신혜님이 좋아할 만한 로맨틱 코미디다. 그래서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다. 그런 생각을 신혜님 너무 해가지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죠? 저 등촌 쪽 삽니다. 등촌 구 쓰레기봉투 입고 러닝 할 수 있습니까? 지문이 왜 이래? 뭔 소리야? 왜 이래요? 아니, 좋아하는 몰라. 영화라니까. 보통 좋아하는 아. 영화에 좋아하는 주인공들 나오면은 그 독특한 주인공만의 행동을 막 따라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많거든요. 진짜. 레옹이 흰 우유 먹는 거 보고 흰 우유 되게 좋아하게 됐고. 나도 그런 거 있어. 진짜. 나는 어릴 때 그 정글북을 너무 좋아해서 기어다녔어요. 가스 네 말고 발로 왔다 집에서 했을 때. 네 발로 기어다녔어, 어, 집에서. 방문에 막 철봉 성취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아니, 매달려가지고. 집에서 네 발로 기어다녔어, 어릴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지금 정글북.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지금 어, 자취하시니까. 지금은 그렇진 와. 않고, 지금은 네. 뭐 이렇게. 어쨌든 너무 지금 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 영화에 대한 얘기 이제 dig in 해보시죠. Let's dig in. Let's dig 우선은 in. 혹시 데이비드 로세 감독님은 다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메리칸 허슬밖에 안 봤어요. 양양님은요? 저는 그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당시에 좀 봤었고, 그래서 영화 되게 재밌게 잘 찍는다, 잘 찍으신 분이다 해가지고 아메리칸 허슬도 봤어요. 아메리칸 허슬도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약간 좀 반응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작품 편차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성격으로 유명해요. 데이비드 안 로세 좋다고? 감독님이 성격으로 안 좋다고 엄청 유명하고 예전에 그 감독님 영화 중에 아이 하트 허커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비하인드 같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릴리 톰린이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막 욕을 하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진짜 막 F 들어간 욕을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내뱉어요. 그리고 쓰리킹즈라는 왜요? 영화에서는 그냥 성격이 엄청 욱하고 연기에 대한 지적도 "너 그냥 연기 못한다고. 그따위로 할 거면 왜 했냐고."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쓰리킹즈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는 거기에 조지 클루니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클루니랑도 욕을 하면서 진짜 물리적인 싸움을 할 뻔한 썰도 되게 유명하고 조지 나 클루니는 쓰리킹즈 본 것 같아.
어. 조지 클루니가 정말 능력 음. 있는 감독이고 오스카를 받을 자격은 음. 있는데 "난 앞으로 같이 안 함." 이라고 말을 했어요. 폭군 스타일이네요. 음. 맞아. 폭군 스타일이고 성격에 대한 얘기가 더 있는 게 소니 간부랑 그 기자랑 이메일 주고받은 게 예전에 한번 유출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감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배우들 창피를 주고 멱살도 잡고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메일이 유출되면서 이게 모든 게 사실로 인정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헛을 찍을 때 얘긴데 그게 에이미 아담스가 그 이제 유출된 이메일 이후에 인터뷰에서 "감독의 언행과 행동이 정말 폭력적이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가 또 다른 인터뷰 장면에서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촬영할 때 식당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내가 네. 너보다 더 미친 것 같아." 막 이렇게 화내는 식당 장면 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음. 찍고 있는데 연기를 하는데 그 데이비드 로셀이 뒤에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씩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고 음. 생각이 들어서 뭐가 그 마음에 안 보면서 들면 아 요런 거? 아니야. 아니야. 스스가 아니라 그냥 씩씩대고 있었대. 어디 아파서 이게 씩 거리셨나? Sorry. 어쨌든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이러니까 그냥 음. "모든 게 다 bullshit이다. 너 연기도 너무 어. bullshit이고 모든 게 다 bullshit이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근데 고단수로 터트리려고 좀 이렇게 빌드업 시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최악이네요. 이 제니퍼 로렌스의 대합이 너무 웃겨. 한 게 음. 자기가 계속 근데 어쨌든 제니퍼 로렌스가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랑 세 작품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목소리를 낮추라는 뜻인 걸 알게 돼서 지금은 그 bullshit이라는 말이 목소리를 낮추라는 뜻인 걸 알게 돼서 아직도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오히려 막 음. 애둘러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는 "너 연기 못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편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음. 것도 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데이비드 러셀이 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잘 찍었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또 약간 이 사람 찍은 영화들 보면은 스크로볼 코미디식으로 대사가 엄청 따다다닥 음. 나오고 그리고 인물들 캐릭터가 다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음. 사람들이 본인한테 비롯된 게 아니냐. 이 신경질적인 캐릭터가. 음음음.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아. 본인이 그런 사람이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잘 이해해 가지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정말 잘 찍었잖아요. 그의 커리어 중에서 저는 커리어 하이를 찍은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원작이 있더 이건 원작 소설이 있고 소설 본인이 각본을 써서 연출까지 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각본을 그 원작을 잘 만나 가지고 잘 각색해 가지고 잘 만든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맞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 주인공 인물이 펫이 양극성 장애를 아. 겪고 있잖아요, 조울증을. 음. 근데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장한 얘기로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너만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심을 주려고 이 영화를 음. 만들었다라는 포장의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음. 아들이 나와요, 영화에. 이 영화에. 아 실버 라이닝 아. 플레이북에 정답. 그 정답. 누구? 누구? 인터뷰하려는 애. 맞아. 인터뷰하러 맞지? 조울증 저 학교에서 숙제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좀 해 주세요. 아. 그 사람이 감독님 아들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 로버트 드니로를 그렇게 좀 다채롭게 표현을 하려고 했구나. 맞아. 아. 로버트 드니로도 그 다른 영화에서 한성질 하잖아요. 그 스콜세지 음.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음. 한성질 하거든요. 정말 뭐 택시 드라이버나 뭐 이렇게 스콜세지가 연출한 마피아 영화들 음. 보면은 정말 한승질머리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캐릭터들의 와 어떤 집합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 이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인물이랑 그 간단한 스토리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영화는 이제 브래들리 쿠퍼 배우가 연기하는 팻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거의 전개가 돼요. 근데 팻은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이제 같은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니키라는 여자랑 부부 사이였던 걸로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퇴근을 일찍 하고 집에 갔는데 니키랑 같은 학교의 역사교사, 테니어 역사교사인 더그라는 남자랑 그 자기 부인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쉣. 그 그래서 그 역사교사 더그를 거의 이제 죽을 듯이 패고 정신병원에 있는 걸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게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하는 티파니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신적인 또 문제를 겪고 이 팻이라는 인물과 티파니라는 인물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라는 공통점으로 이제 둘이 만나고 서로의 아픔을 발견하고 치료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이 제목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뭔 뜻이에요? 실버 라이닝이 그거 아니에요? 그 구름 사이에 빛 이렇게 한 줄기 빛 이런 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왜 그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 실버 라이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해가 구름에 가려질 때 그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들 있잖아요. 한 약간 줄기 빛. 코모레비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코모레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둠 속에 덮인 것 같은데 음. 거기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이 바로 실버 라이닝이고 플레이북은 미식 축구에서 말하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버 라이닝의 말은 이 둘의 사랑이 어쩌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것이고 이 둘이 해나가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뒤에 플레이북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미식축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전략에 대한 말들을 계속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영화가 116분 정도 되는데 그 AS를 그냥 초반부터 까고 가려고요. 이게 오.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몇 컷이 쓰여졌고 러닝 타임이 얼마 정도 됐고 한 컷당 몇 초 정도 쓰였는지를 말하고 가면은 뭔가 좀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앞으로 말할 ASL 오픈 타이밍은 초반에 좀 얘기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ASL 플레이북 ASL 플레이북. 116분에 어. 1618컷. 나 진짜 1600컷 탈락을 했다. 근데 이번에 거짓말 그래? 아니고. 그러면은 몇 초 정도 예상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4초? 4초 업, 5초? 6초? 5초 다운, 4.5초? 4.5 다운, 4.4초? 4.4 다운, 야 이거 4.2초? 점까지 어떻게 4.2 맞춰? 업, 4.3초? 4.3초. 아니 양양님 친절하네. 이거를 이렇게까지 받아준다고? 근데 꽤 그냥 알려줘. 빠르지 않아요? 꽤 빠르지 않아요? 그니까. 4.3초에. 꽤 컷도 조금 빠르고 많은 것 같고. 호흡이 좀 빨라요. 왜냐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의 정신없음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컷수도 아무래도 조금 있겠고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죠. 맞아요. 음, 음악 시퀀스 같은 경우엔 되게 빠른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우선 그러니까 컷이 나뉘어져 있는데도 카메라가 고정된 카메라로 시선을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카메라도 계속 맞아요. 이제 흘러가는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여주고 좀 이 불안정한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걸 잘 하려고 계속 노력한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고 저희 그럼 오프닝 시퀀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프닝에 약간 느낌이 그 복싱 선수들 링에 오르기 전에 그 바이브 뭔지 아시죠? 약간 뭔가 준비하고 몸 풀고 음, 그 마틴 스콜세지 레이징불에서 이렇게 벽에다가 주먹 치면서 막 나가려고 음.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옷도 좀 이렇게 박시한 거 입고 막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근데 맞아. 나가 뒷모습으로 보니까 보여주잖아요, 또. 나가 보니까 음. 정신병원이야. 그래서 또 되게 좀 유쾌하달까? 음. 발칙하달까? 경쾌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것들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오프닝 시퀀스 딱 나왔을 때 뒷모습으로 이제 팻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복싱 전에 뭔가 마음 다잡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막 시선으로 그 약 분배되는 그 통, 그런 거랑 맞아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있는 쓰레기 봉투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음, 근데 난 이 쓰레기 봉투가 진짜 음, 뭔지 모르겠어. 그 뭔지 모름을 의도하고 만든 거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음, 아, 근데 그 쓰레기 봉투가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 브래들리 쿠퍼가 되게 멀끔한 배우잖아요. 잘생기고, 체격도 너무 맞아. 좋고, 멋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달리기, 그 추리닝 입고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음, 멋있거든요? 근데 그러네. 이제 음. 그 쓰레기 봉투 한 장을 입혀놓음으로써 애가 약간 좀 음,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게 안티 보이거든요. 히어로 느낌. 좀 되게 아, 모자라 보여, 그치. 사람이. 음,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야 되는데 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좀 표현할까라는 측면에서 그러네. 그런 약간 좀 땀을 흘려야 되니까라는 어, 핑계를 대가지고 그거를 맞아. 좀 씌워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전 음, 오프닝에서 또 이렇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말했다시피 뒷모습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인 펫이 막 중얼거리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아내 니키와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혼자 중얼거리고, 내가 했었던 과거에 니키가 외도를 한 상대를 팼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그쵸?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변명을 하듯이,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나 긍정적으로 살 거고, 더욱더 이제 우리는 관계가 잘 될 거고, 물론 뭐 네 잘못도 있긴 한데,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맞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음, 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거고, 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는데 끝에, 아니, 그게 사랑이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얘기하거든요. 음, 음. 근데, 그니까, 이게, 이 영화의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펫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뭐랄까, 어, 이 동의가 안 영화의 돼. 주제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음, 어, 여기서 단어 인서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 더욱더 높인가요? 음, 엑셀시오를? 엑셀시얼. 어, 엑셀 음. 뉴욕 포어. 엑셀시오. 뉴욕 포어를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약간 자기의 어떤 가치관처럼 계속 말하는데, 더욱더 높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아, 난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될 거고, 너한테 더 나은 남편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결과가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음. 전복되는 거죠. 자기가 했던 다짐들이 그 보여지는 그쵸. 이미지들로 인해서. 그쵸. 근데 자기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시작이 사실 정신병원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음,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오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그 오프닝을 보여주고 그 정신병원에서의 일상을 잠깐 보여줘요.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끼리 상담 모임 같은 거 하는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펫을 끌고 나오죠. 엄마가 이제 음, 음, 8개월로 넌 이제 충분하다. 돌아가자. 음, 하면서 음, 이제 태우고 나오는데 뭐 거기 정신과에 같이 있던 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음, 그 친구도 같이 데려가자면서 그 데니를 또 차에 태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처음 등장이 왜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한 번씩 좀 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요소로 이 친구가 계속 나오니까 이 친구를 처음에도 이렇게 좀 음. 눈에 띌 수 있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근데 캐 이 캐릭터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음. 캐릭터를 막 소개하잖아요. 얘 음. 마약도 했고 막 해서 막 얘는 불안장애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 친구의 장애를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말만 들으면 되게 위험한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캐릭터의 모습은 끊임없이 거기를 탈출하려고 이 잔머리를 굴리긴 하지만 그게 음. 이렇게 밉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잖아요. 음. 걔네들한테 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나 빨리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오 러셀이 이런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이들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얘네 진짜 문제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사람들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마음이 아픈 것뿐이야. 이 사람들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웃기잖아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이 배우는 그 러시아워에서 하이톤으로 트래시 아 토킹하던 맞아.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아, 보자마자 맞아. 그냥 친근해. 살짝 나이를 먹어서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음. 집으로 돌아오죠, 펫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계속 막 풋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펫의 시선으로 POV 시선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펫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더 잘 느끼게 해 주고 근데 딱 펫의 시선을 보는데 아버지의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옆에 원래 자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자기 사진이 떨어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음. 그냥 벽에 기대져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걸 그냥 떨어져서 밑에 뒀나 보네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약간 예민한 감정이 나한테 좀 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거 상황인데 아버지가 아니라 음. 형 사진, 형 형. 사. 형 옆에 사진이야? 형 음. 사진이고 자기 쌀이? 사진이 옆에 있는데 그 사진을 안 걸고 이제 바닥에 둔 거죠. 그래서 이제 펫이 그냥 집으로 딱 돌아왔을 때는 또 형이랑 비교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그 힝 하는 거지. 괜한 힝구. 열등감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에서 딱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실망스럽죠. 펫의 감정이. 음. 아빠가 반겨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맞아. 아버지가 또 물어보잖아요. 나온 거냐고. 말도 없이 데려와 음. 놨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불안한 심리가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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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그 드니로 이제 아버지를 연기한 드니로의 모습도 강박증 환자예요. 그 맞아. 리모컨을 막 어디다 뒀냐느니 뭐 하면서 되게 토토충. 토토도 하고 스포츠 토토도 하고 음. 그래서 강박증 환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이 아버지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음. 아니 맞아. 그 펫이 자기 아들이 저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유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버지도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좀 들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 아버지 좀 멀쩡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 요즘 뭐 하세요?" 하니까 "나 이제 레스토랑 할 거야." 돈은요? 사설 토토로 벌 거라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장면을 봤을 때 드니로 또한 아버지 또한 결함이 있고 음. 그 음. 결함이 뭔가 유전으로 '저 아들한테도 갔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음. 그런 좀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 장면이. 맞아. 음. 정신없죠. 근데 그냥 지금은 '아버지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어딘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올 음. 인물들에 대해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펫이 집에 왔는데 또 지금 펫은 계속 혼자한테 되뇌이는 게 있잖아요. "나는 더 나아질 거고 이제 땀 빼면서 이제 막 건강하게 살 거고 나 되게 포지티브하게 살 거고." 하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막 책을 읽어요. 책을 읽다가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읽던 책의 결말이. 그래서 새벽 4시인데 무기여 자릴 거라를 있죠. 맞아요. 무기여 자리 거라를 읽는데 그 결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새벽 4시 잔인해서. 부모님을 깨워요. 그리고 부모님만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주변 모든 사람들이 깰 수 있게끔 난리를 진짜 집 밖으로 책 던지고 그래서 창문 깨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충분히 힘든데 긍정적으로 해피엔딩을 만들 수는 없었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겠다.'라는 이제 뭔가 그게 짐작이 됐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이 펫의 감정이 고조되는 거를 계속 우리가 따라가게끔 이거 초반에 배치시켜 놨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펫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니키랑 재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니키가 외도했지만 여전히 니키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니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니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이 펫한테 주어지는 이야기 초반의 설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하자면은 그 얘의 가치관인 것 같은 더 높게 가야 된다. 더 높이 라는 어떤 얘의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이야기는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하고 자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사회적이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지금 그 펫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키랑 재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며내고 있는 거라고 전 느껴요. 그래서 이 해피엔딩이 이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그냥 니키랑 이 해피엔딩에서 재결합해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그냥 갑자기 열받는 거죠. 초치는 그래서 것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니키와 재결합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긍정적이고 내가 좀 더 사회적이고 이 사회에서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 니키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펫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냥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으로도 보였어요, 저는. 자기 근데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고.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배우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건 숨겨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렇죠.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그 범위를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 완전 다른 게, 이거는 음. 솔직한 게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펫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문제인 사람이고, 티파니는 상대역이죠. 음. 여자. 티파니는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게 솔직해서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펫은 자기 자신을 계속 꾸며내고 있단 말이에요. 니키랑 맞아. 재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꾸며내고 있고 더 높이 가야 된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 오히려 이 캐릭터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점들을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대화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대 지점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게요. 사실 음. 솔직의 범위보다는 말하고 싶은 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펫은. 이제 근데 그 상담원이랑 얘기할 때는 또 자기 객관화는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던데. 음. 그게 객관화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쵸. 약간 변명이 너무 심해. 자기는 아버지랑 다르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음. 한 번의 실수밖에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의사가 팩트 폭행 바로 가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음. 인생을 바꾼다. 근데 그 상담원이 그렇게 막 관객 친화적으로 전문가 느낌으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사실. 되게 전략적으로만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막 그런 말만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펫한테 좀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그런가? 음. 그 이제 파텔 박사 사무실에서 음. 그 심리 치료를 받을 때 카메라가 펫이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늘 펫 쪽으로 카메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음. 파텔이 뭔가 이제 펫에 대한 좀 불리한 얘기, 뭐 어떤 사실을 음. 얘기한다거나 하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펫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우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펫의 감정에 더 오히려 진짜 집중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펫에 음. 동기화시켜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처음에 이 영화 볼 때 그 처음 박사 사무실 찾아갈 때 음악 나오잖아요. 그 이제 펫한테는 결혼할 때 웨딩송이었고, 그리고 웨딩송이었지만 그 니키랑 더그가 불륜 행각을 할 때 발견했을 때도 들렸던 노래, 어떤 음.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트리거가 되는 노래가 처음에 음. 나오잖아요. 저 근데 이게 이 사람 지금 상상해서 나오는 음악인가 진짜 나오는 음악인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딱 음. 이거 노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막 하다가 책장 뒤집어 엎는데 그때 음악이 딱 음. 다 끊기고 화태 박사가 나오면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러 들어가니까. 발작 근데 버튼. 거길 발작 버튼 딱 그, 눌려 그 심리 가지고. 상담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맞아. 근데 반응을 심하게 맞아.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본 거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진짜로 나오는 건가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음. 해서 '아 이게 진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의문은 풀렸었고. 근데 너무 좀 음. 잔인한 방법 아닌가? 이게 그니까. 도화선인지 보겠다고 이 사람을 자극하는 게. 음. 음. 그 의심은 되는 것 상담실 같아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음. 펫을 마주하는 인물들을 보여줄 때 음. 이게 그냥 작품 카메라 컨셉 중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잡을 때 캐릭터 얼굴로 이렇게 훅 들어가요. 핸들드로 잡는데 음음음. 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상담실 카운터에서는 펫이 이 음악 어딨냐고 막 흥분하면서 난리를 피울 때 안내원한테 처음 그 샷이 한 번 등장해요. 훅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 얼굴을 집중시키는. 이게 조금 자주 나오는데 저는 이게 펫이 조금 정상 이상 행동을 보일 때 그거를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음. 당혹스러운 그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나중에는 펫한테도 이렇게 적용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음.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뒤에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음. 상담실에서 처음 그 샷이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말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제가 이 오늘 녹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저는 과연 펫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펫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람의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로만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음. 이 펫이 만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펫을 볼 때 너 근데 살 빠졌구나. 몸이 좋아졌다.'라는 음. 말도 계속하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냥 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그 직장 내에서의 불륜이 있었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 사람에게 했을 때 이게 온전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펫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그
박사님이 물어봐요. 그 사고가 있기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팻이 말하는 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내랑 역사 교사가 날 모함하고 학교에서 횡령을 한다고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내가 신고를 한 적이 있다. 근데 그게 다 망상이었지만 이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 사람이 이전에도 어떤 그런 망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좀, 제가 보기에 영화를 보기엔 좀 딱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각자한테 던져보고 싶었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에 이제 팻이 아내 니키랑 어떤 사이였는지는 그 티파니랑 대화에서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는 있거든요. 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중간에 레스토랑 씬에서 이제 팻이 막 티파니한테 물어봐요. 너 누구랑 잤냐? 어떻게 잤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파니가 이제 잠자리 한 내용을 들으면서 막 교사가 나오고 뭐 교사를 무릎에 앉히고 한 어떤 섹스 판타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펫이 막 놀라면서 아, 니키는 이런 거 질색이라 내가 좀 변태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말은 펫이 니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좀 변태 같은 성욕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니키가 싫어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니키가 날 싫어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뭐 자기의 진짜 모습,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변태 같은 성욕이 결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펫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걔가 날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안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니키한테 자신을 맞춰줬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 또 그 다음에 이 둘이 길거리에서 팻이랑 티파니가 얘기하는데, 이제 티파니가, 그래, 너네 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했길래 지금 이 지랄 하는 거야? 왜 그 편지를 왜 보내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음, 펫이 그래요.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 다들 우리 서로를 바꾸길 우리 바랬다. 근데 다들 그러잖아. 난 아내 옷차림이 싫었고 걔 우월 의식도 싫었어. 근데 아내는 내가 살 빼길 바랬고 내 감정 기복도 싫어했어. 근데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난 최상의 나로, 아내는 최상의 아내로 우리는 어메이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를 들으면은 결국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그냥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강요했던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결국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골마 터진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음, 서로 음, 결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나 다 결함이 있잖아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이 또 그런 것이고 음,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는데 그냥 그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 혹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들을 서로에게 강요하다가 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니키도 바람을 폈지만 그 결과로 결국 그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펫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음. 사람이 표어로 얘기하는 높이 더 높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고 생각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내가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니키의 이상형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 모습, 내 옷이 아님에도 그것을 입으려고 했고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로 결국엔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장애들이 생겨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내가 여기서 보는 펫은 조금 불쌍한 사람인데 더 음. 사실은 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는데 이제 아, 그쵸. 근데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데 음. 나는 어 개인적으로 그쵸. 문제는 펫이 어 문제라고 있다 하면은 어. 그 욕실에서의 그 사건을 겪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음. 전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크게 의심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그 말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기 전 일주일 전에 내 상상으로 그 덕이랑 니키가 학교 음. 횡령하고 나 모함한다고 신고했다고 본인 입으로 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던 사람처럼 보이긴 한다라는 증거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이 이야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구나 결함이 있다. 누구나 문제가 응응응. 있다. 음. 왜냐면은 펫의 아빠도 문제가 있고 펫의 친구도 문제가 있어요. 응. 자기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응. 아내랑 문제도 있고 애기랑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숨막혀 죽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나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펫도 마찬가지겠죠? 문제가 있었겠죠.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응.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 결함이 있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서로에게 이상향만을 강요했던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응. 근데 음. 그것이 골마 터지다가 서로에게 불만족스러워졌고 그게 결국에는 니키는 외도라는 문제로 나타났고 펫은 어떤 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치.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둘이 와해되는 사건으로 결과가 난 거죠. 음. 음. 어. 오케이. 그러면 이후에 조금 스피드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시퀀스를 이제 론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펫의 친구 중에 이 친구의 집에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양양님이 말씀하신 이제 난 사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후에 하는 롬이라는 친구의 집인데 딱 오랜만에 이제 사실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가 예전에 본인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니키랑 살던 집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이제 그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런닝하다가 그 앞에서 론니를 마주치고 얘기를 해요. 너 오랜만이다. 나왔어? 그 정신병원에서 나왔어? 론니가 물어보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와. 베로니카랑 얘기하자. 근데 그 이제 그 론이랑 베로니카라는 사람은 니키와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펫한테는 니키와의 연결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이 근데 베로니카가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진짜 가도 돼? 하는데 괜찮아 와도 돼 하고 다음에 저녁을 먹자고 하고 약속을 잡죠 그 앞에서. 그 로니한테도 발작 버튼 한번 얘기하잖아요. 너 잡혀 살잖아. 그러니까 로니가 아니야. 근데 뒤에서 이제 그 와이프가 창문 열고 로니 뭐 했어? 아니 막 이러는 게 거기서 너무 웃겨가지고 대답만 하는데도 너무 웃겼어 거기. 맞아. 저녁 초대했어? 그래서 온대? 아직 몰라. 너무 웃겨. 맞아.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 주인공인 펫과 티파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은 펫이 계속 툭툭 내뱉는데 이 장면들만 보면은 되게 로맨스 영화의 전형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티파니가 등장하기 전에 로니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베로니카 동생이 올 거고 근데 걔가 지금 남편이 죽었고 근데 그거 물어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파니가 등장하고 처음에 딱 첫 본 순간에 되게 아름답다고 근데 꼬시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시선이 이 티파니의 이렇게 가슴 부분이랑 손가락 부분이랑 이 펫의 시선으로 아예 이렇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이게 로맨스 영화였으면 첫 등장에 이 아름다운 여성을 뭔가 발견했을 때 그 시선을 훑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눈길이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로맨스 영화의 전형인데 대사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음. 사실 사랑에 빠진 거죠 이때.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 사랑에 솔직히 빠졌죠. 저 이때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그 여기서 들어오는 카메라 워크도 사실상 말한 것처럼 그 사랑에 빠졌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티파니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티파니 이제 어깨를 걸치고 카메라가 펫의 얼굴로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뭔가 훅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서로 이제
이제 난 누구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게 펫 POV 샷 펫의 시점으로 니키를 바라보거든요. 아주 가깝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골 그리고 손톱, 목걸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은 갑자기 뭐 횡설수설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 당신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노력은 알겠는데 뭐 이러면서 막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펫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티파니한테 사랑에 빠진 건 맞는데 나는 지금 니키랑 잘 되고 싶고 니키랑 재결합해야 되고 난 니키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난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력은 알겠는데 나 이런 걸로 나를 못 꼬셔. 나 결혼했어요. 라고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정을 사랑에 빠졌지만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펫의 행동과 감정을 티파니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새끼 사실 팬만 어. 모르고 보는 관객들도 다 느끼죠 이제. 얘 다 알겠네. 얘 이 눈빛이 나랑 다 자고 싶어 하네. 나랑 자고 싶어 하네. 그거 알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밤산책 장면에서 티파니가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자. 우리 다 감정을 느꼈잖아. 하고 싶잖아. 이런 식으로 급속 얘기하는데 전개였어. 급속 전개. 맞아, 급속전개. 펫이 막 갑자기 막 몸서리치면서 나 결혼했다.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티파니에게 빠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뭘 찾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방을 막 감정의 뒤져요. 변화가 막 맞아요. 난리 났잖아. 그게 근데 찾고 있는 게 알고 보니까 자기 웨딩 비디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키를 사랑해라는 말로만 표현하는 그 감정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티파니한테 끌리는데 이거를 티를 내면 안 돼. 라는 거를 신앙심을 잃은 신도 마냥 성경을 찾는 거지, 성경. 맞아. 저는 이거 처음 볼 때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때였는데 와 그때도 처음에 니키 들어올 때 헉 했어. 그 블랙 니키? 티파니? 티파니 어. 이렇게 블랙으로 딱 들어오는데 야 이런 배우가 있구나. 제니퍼 로렌스를 맞아. 이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저 다시 보면서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딱 들어오는데 이 여자 위험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여자 되게 위험해 보인다. 뭔가 되게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핫걸. 보인다. 맞아, 약간 고스걸처럼 보이잖아. 고스걸. 근데 나는 핫걸의 느낌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유령 신부에 보이잖아? 나오는 맞아. 여자처럼 이 사람 되게 뭔가 죽음의 기운이랄까? 우울한 여자다. 이런 사람이랑 엮이면은 진짜 큰일, 그럼 골치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솔직하게 그냥, 뭔가 친구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고. 난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친구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와 이런 독가시 같은. 근데 첫 등장은 좀 무섭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티파니라는 캐릭터가 이후에 행동하고 말하는 걸 들을 때 너무 멋있어. 난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웨딩 비디오를 찾고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 펫이 자기의 그 건강을 되찾으려는 일상의 노력으로 러닝을 아침에 하는데 그때 딱 티파니를 마주친단 말이에요. 티파니가 그래서 딱 쫓아오는데 너 왜 나 쫓아와? 그냥 난 집 주변 러닝하는 것 뿐이야 하면서 막 쫓아가다가 나 근데 결혼했어 막 이러면서 펫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나 결혼했어 그리고 나도 결혼했어 이러다가 근데 펫이 근데 너 남편 죽었잖아 이러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는 라인이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거든요. 질척대고 더러운 것도 내 모습이지만 나는 내 모습을 좋아한다. 너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펫의 극하죠. 극적. 그러니까요. 좀 덧붙이자면 다른 감정들만큼. 맞아. 다른 그런 감정들만큼. 다른 감정들만큼 좋아한다.
맞아. 근데 이때 아, 티파니를 보는 팻의 시선이 진짜 완전 그 로맨스 영화의 전형이거든요. 이제 팻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둘의 이 지금 팻이 좋아하고 있다. 티파니를 많이 마음속에 지금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티파니가 아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해서 문제인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요. 근데 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친 거야. 그냥 상대방이 날 좋다고 하면은 그냥 가서 일단 자는 거지. 그게 뭔가 이 뒤에 나오지만 티파니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섹스를 이렇게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저는 그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행동 혹은 트라우마를 덜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팻을 만난 거지. 맞아. 근데 티파니 입장에서는 팻도 처음에 똑같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잔 무수히 많은 사람들처럼 그 중에 한 명. 그래서 그래 그냥 일단 뭐 섹스를 해볼까? 이 사람이라도 잡아볼까? 뭔가 아무나 지금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아무나 붙잡는 것처럼 아무나 붙잡아서 팻이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좀 다른 거야. 이 남자는 나를 이용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를 그냥 섹스용으로서 이용하는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순수하게 나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를 오히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능적으로 뭔가 팻에게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살짝 덧붙이자면 이제 이후에 티파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 남편과 한창 잘 지내다가 사실 잠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싫어졌고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남편이 그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사오다가 그 교통사고로 당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 했을 때 그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뭔가 그게 멀어지거나 아니면 잃을 수 있겠다라는 트라우마가 그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발현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티파니가 그런 이제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아까 말했던 러닝을 하다 둘이 마주치고 그렇게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데 이전에 팻이 딱 상담 바로 전에 그 박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티파니라는 여자가 있고 완전 미친 여자다 뭐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랑 친구가 돼보라고 얘기를 해서 팻이 조건을 붙이는 티파니 거죠. 음. 니키한테 팻이 니키랑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니키랑도 그런 환경이 다가갈 수 되는 있고 거니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친구가 돼보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팻이 그러면 티파니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근데 그렇게 막 싸우면서 막 가다가 어떤 다이너 앞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여기서 밥 먹을래요? 그래서 티파니가 그거 듣고 되게 새침하게 표정으로 그럼 7시 반에 데리러 와 하고 이렇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이닝 씬으로 다시 전개가 되죠. 저녁을 먹는 걸로.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이닝 씬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저녁을 먹으러 만났잖아요. 어쨌든 사실 저녁 식사를 하자 하는 게 당연히 데이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팻이 시키는 게 건포도 들어간 시리얼을 시키죠. 저녁을 먹자고 하고 만났는데 시리얼을 시키고 그 시리얼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티파니는 티를 시켜요. 이제 그래서 티파니가 왜 시리얼 시켰냐 하니까 데이트처럼 오해할까 봐 시켰어요. 당신은 왜 티를 시켰어요? 당신 시리얼 시키길래 나도 티 시켰어요. 근데 당신이 시리얼을 먹어도 이건 데이트예요. 막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박사님이 추천해 준 것처럼 얘기가 풀리는 게 근데 내가 그러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니키한테 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팻한테 이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 둘이 이 영화를 끌고 가는데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때가 진짜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정성이 있는 대화. 음. 이때 딱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잘렸는데 "왜 잘렸냐. 내가 음, 토미가 죽고 남편이 죽고 힘들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모두와 잤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분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던 그런 음, 얘기도 하고. 티파니는 펫을 꼬시기 위해서 나왔고, 음, 네. 펫은 내 아내 니키한테 편지를 줘야 되니까 음, 티파니를 이용하려 나왔죠. 음, 음.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사실 로맨틱 코미디 혹은 혐관 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서로 처음에 엄청 혐오하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들이 가까워지는 순간은 서로의 트라우마, 서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깔 때예요. 그걸 음, 까가지고 나 사실 이래서 상처를 받았고 이래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왜 약을 먹게 됐는지. 그리고 티파니도 내가 왜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잤고 이런 얘기들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막 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니키는 이런 거 질색이라 내가 변태 같았죠 라는 뭐 이런 음. 섹스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어 음, 그래서 근 그런 것들이 이해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공유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펫도 되게 정상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베로니카 집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으면 당신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나 같았다. sort of like me." 하는데 음, "내가 당신 같았다고." 하면 "내가 당신 같았다고요?" 하면서 음, 팻이 막 웃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너보단 진짜 아니지. 어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의 이제 미친 연기가 나오죠. "나는 음, 당신보다 더 미친 여자니까." 막 하면서 거기 있는 티를 다 쓸어 버리고 이제 막 음, 나오는데 저는 진짜 제니퍼 로렌스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비하인드를 아까 오프닝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음. 데이비드 로즐이 "네 연기 불쉣이다." 이래 가지고 나왔던 음, 연기라고 하니까 그것도 재밌기도 하고. 그 장면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보셨어요? 음음음. 예. 그 완전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치. 그 그렇네. 카페에서 신음소리 이렇게 내고 어떻게 보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도 둘이 아까 양양님이 말씀하신 혐오 관계가 애초에 처음부터 드러나는 영화잖아요. 로맨스 코미디. 그래서 그 이제 이 얘네들이 가까워지나 싶었다가 갑자기 완전 찢어져가지고 제니퍼 로렌스가 미친 연기를 보여주면서 쌍 맞아. 뻑큐를 날리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이제 표정이 진짜 그 미쳤어. 너무 좋아. 연기가 아주 압권이었어요. 그 맞아. 제니퍼 로렌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는데 아마 이 영화의 이 연기로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맞아요. 연기로 이제 아카데미 상도 탔죠. 23 어, 살의 아카데미 최연소 수상자. 네. 음, 장난 그래서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 되는 연기를 이제 선보이고 떠나는데 이제 펫이 나와가지고 막 붙잡죠. 음, 붙잡아가지고 서로 이제 막 얘기하면서 난장판이 되다가 이제 막 티파니가 얘가 나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관중들이 몰려들고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펫의 머릿속에서 환청처럼 그 발작 노래가 음, 재생이 되죠. 그 음, 결혼식 때 웨딩송. 틀었던 그 웨딩송이 재생이 되고 막 경찰이 오고 막 하는데 귀신같이 티파니가 쟤 지금 그 노래가 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다가 그 부분, 그 순간에 티파니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미안, 괜찮다, 괜찮다, 지금 아무 문제도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펫을 감싸게 되죠. 그때 보이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펫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펫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티파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음. 미울지라도 난 너의 결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겪는 고통을 어느 정도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유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경찰한테 아무 일 아니다라면서 이제 감싸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음. 순간이 둘이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여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가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후 이제 그래서 둘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더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2부에서 하도록 하시죠. 예. 벌써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죠? 여러분 2부 얘기가 훨씬 더 재밌으니까 2부 들으러 와주세요. 2부에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